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회 김영동 의원, 이원택 의원, 그리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이번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세미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 인사 말씀 후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들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조재구 대표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희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김영동 국회의원님과 이현택 국회의원님은 수해복구 현장 때문에 지역 현장에 계셔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세미나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임정빈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두 분의 발표가 있는데요.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구정태 선임 전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 지역대응센터의 이원도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열띤 토론을 해주실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라고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의 강국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의 김상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원대학교 최충익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한용덕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협의회와 한국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고 또 제가 정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육동일 원장님과 우리 이소영 우리 부원장님 비롯해서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이재현 실장님, 우리 박진경 우리 실장님, 국회의원 두 분께서 오늘 김영동 국회의원님, 이원택 국회의원님 참석을 못 하셨는데 현장 지금 수해 지역 복구 작업 봉사로 인해서 참석을 못 하셨답니다. 그리고 모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임정빈 우리 학회장님과 발제 토론을 해주실 우리 서울신문의 우리 강국진 차장님을 비롯해서 각계 언론과 학계, 정부와 자치단체 등 각계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5년 이 민선 자치 실시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지방의 청년 유출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행안부 우리 한용덕 우리 서의관님 팀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 대기자님들께서 얼마나 홍보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걸 앞으로 좀 챙겨주시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과 이 대구, 광주 등 지방의 거점 도시, 대도시마저 활력을 잃고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실정입니다. 원래 전국의 초등학교 189곳이 신입생이 없어서 입학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약 12만 명의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인구 2만 3만인 이 군 단위로 봤을 때는 1년에 군 4-5개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남구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인구가 한 32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13만 6천 명으로 줄었고 경북 군의군 3국 유사하면은 2년 동안 사망 신고는 10건이었지만은 출생 신고는 단 1명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다문화 가족 신생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는 지방분권 개헌 공동결의문을 발표를 했고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5대 분야 21개 지방자치분권 대선 공약 과제를 정당과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보통 교부세 법정률 5% 인상과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조 원 확대, 우리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 공제 50만 원 상향 등 지방자치분권 5+5+5 핵심 과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은 지방이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질병과 또 산불,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와 정치적인 위기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지방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존재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키고 지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전국 228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함께 확고한 의지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각 언론사 대기자님들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지역의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와 우리 연구원이 MOU를 맺은 이 시점을 계기로 우리 연구원도 대한민국 지방행정연구원으로 개칭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가 5,170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는 지금 82억 3천만 명이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 인구 순위가 26위였었는데 29위로 떨어졌어요. 한국의 인구는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5가지 측면에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인구 감소죠. 인구 감소가 시작된 게 2021년입니다. 2021년부터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높아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현재 인구는 어느 정도 현상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인 이주자, 결혼 이주자, 노동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 256만 명쯤 돼요. 전체 인구의 한 5.2%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면 다민족 다문화 사회라고 기준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저출산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조재구 회장님께서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0.72명에서 겨우 이제 0.75명으로 조금 올라서긴 했지만 언제 다시 떨어질지 모르고 특히 서울이나 이런 데는 뭐 0.6명대로 그쳐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령화입니다. 고령화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돼서 지금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기 때문에 초고령화 사회로 갑니다. 근데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문제는 너무 빠른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동안 이 고령화 속도의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은 1970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고령화 사회가 됐어요. 근데 200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7%에서 20%로 가는데 일본이 36년이 걸린 거예요. 이게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 이전에는 100년, 15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일이 일본이 기록을 깼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2000년에 7%가 됐는데 올해 20%를 넘어섰어요. 25년, 11년을 단축한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할 거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65세 인구 1명을 부양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부양을 해요. 4명, 4대1. 그런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 1명을 모셔야 되는 이른바 목말 사회, 목말을 태우고 하는 목말 사회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와서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국민이 통합하고 또 이념이 이제 좀 극한 대립이 멈추고 이렇게 해서 정신 차려서 경제 성장에 올인한다 하더라도 고령화 사회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입니다. 2019년에 비수도권 인구가 수도권 인구를 초월했어요. 지금은 격차가 87만 명입니다.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럼 2021년에 우리가 지방 소멸 지역으로 선정되기 89군데잖아요. 지금 아마 한 130개, 그러니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자체가 한 130개 정도 이르렀고 그중에 90%는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입니다. 시군구가. 이 정도로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이와 같이 5가지의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는 해결되지 않은 채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를 총괄하는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안 하고 있고 굉장히 허무한 정책들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저출산의 문제만이 아니고 인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고
사회 문제고 교육 문제고 문화 문제고 지역 균형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부처마다 다 따로따로 인구 정책을 따로 내놓고 따로 실시하고 따로 예산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중복이 됐는지 이중이 됐는지 알 수도 없어요. 또 성과도 물론 없죠. 저마다 뭐 성과가 있다고 뭐 출산율이 올랐느니 뭐가 했느니 하는데 그거는 정말 정확한 통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시군구는 물론이고 정말 큰 깊은 고민과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나 또 예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문제도 어떻게 해서 좀 서로 연계하고 서로 통합을 해서 이 문제에서 극복을 할까 이런 문제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신산업도 혁신산업도 지역 생태계도 다시 고쳐가지고 좀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젊은이들도 더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이중 삼중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그런 거를 잘 알고 있고 또 뭐 연구원이 그렇다고 해서 뭐 가장 뭐 아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은 지역과 같이 오늘 MOU를 맺었듯이 지역과 같이 더 협력하고 소통하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자꾸 개발하고 또 지역에 맞는지 자꾸 체크해보고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뜻깊은 MOU를 우리가 체결하게 됐고 또 MOU 체결을 바로 계기로 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전략 세미나도 오늘 같이 결부해서 하고 또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런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또 재해 재난 문제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조직 진단 문제, 행정체제 개편 문제, 시군구 통합 문제 이런 뭐 쌓여 있는 현안 문제들을 차곡차곡 풀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정보와 지혜를 정책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조재구 회장님, 우리 대구시 아까 뭐 대구시 남구의 여러 가지 홍보 영상도 보고 또 하고 계신 사업 얘기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대구시 남구를 한번 찾아서 직접 지켜보고 또 혹시 도움될 수 있는 정책이 있나 한번 서로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시군구 정장 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김영동 국회의원님과 이원택 국회의원님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생활인구 활성화를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원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 지역 대응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그 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했던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인구감소 위기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활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강조되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에 앞서서 간략하게 지방 소멸이 왜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왜 먼저 살펴봐야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문제는 아무래도 총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 절벽 문제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총량이 감소하면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인구 규모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 그리고 경제력과 영향이 미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적인 인구 절벽이 닥치면서 지역 각각이 맡고 있는 위기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라든가 조금 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절감되고 있는데 이제 비수도권 지역이라든지 어떤 청년 인구가 많이 이제 유출이 되어서 지역의 경제와 쇠퇴가 함께 일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예전에 인구가 항상 유지될 것이고 인구를 바탕으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런 인구가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총량적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제공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생산력이 과연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고 확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로서 이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3년도 12월에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인구감소 지역 대응센터가 이제 설립이 됐었고요. 지방 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를 이제 같이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이제 일본의 어떤 지방 소멸 담론에서부터 비롯된 용어인데 저는 이 지방 소멸의 용어 자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 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들을 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 중국과 같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지역에서 나타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촉발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현상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커뮤니티가 하나의 유기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1단계에서는 어떤 기능의 어떤 감소만 나타나는데 2단계와 3단계가 이제 최종적인 지방 소멸 최종 단계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현재 2단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최종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게 되거나 행정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2단계에서는 그 전으로서 행정 서비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이라든지 지역 공동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역량들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2단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지역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가 어떤 지방 소멸에서 어느 정도 위험 단계에 있는지 또 3단계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역 각각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이제 도시 지역에서는 축소도시라는 개념으로서 이것이 진행이 됐었는데 말 그대로 예전에 공급이 과잉 공급이 돼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면에 이제 쇠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이 아니고 어떤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역량이 감소해서 쇠퇴가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쇠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멸 최종 단계의 무거주지화 진행된다면 공동체 붕괴로 인해서 이제 와해에 그치지 않고 회복과 자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소멸을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 지역 생활인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총 인구만 다뤘었는데 그 총 인구의 대안적인 인구로서 새로운 통계입니다. 기존의 어떤 자연적인 인구의 사망이라든가 출산 여러 가지 어떤 자연적인 증감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역을 방문하는 시간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유입되었고 유출되었는지 좀 더 동태적인 변화를 들여다봄으로써 지역의 기존의 어떤 사람이라든가 물동량 아니면 자본이라든가 어떤 정보의 이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이동량이나 어떤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과 굉장히 긴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반면에 어떠한 지역은 굉장히 유입도 적고 유출도 적게 고립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감소 지역 생활인구는 기존의 어떤 총량적인 어떤 양적인 특성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유입이 되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가 이런 걸 들여다봄으로써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구 감소 대응책이라든지 활성화 대책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더 잘 진행되려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과연 더 마련돼야 되는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발표될 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인구감소를 대응하고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전략입니다. 인구 전략은 기존의 어떤 저출생 고령화를
를 바탕으로 했던 어떤 출생률 어떤 증대라든가 아니면 지역 간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위험을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에 적응해야 되는 두 가지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구 전략이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에 잘 녹아져 있는데 이는 지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지역 발전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인구 감소 정책이 시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감소 지역이 지정되었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은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떻게 지역이 인구감소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줍니다. 정남 강진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지만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주인구 유입을 강조하였고 반대로 전남 곡성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어떤 도시에서 오는 농촌 유학자들 증가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증대해야 된다. 각각의 다른 전략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향식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것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역지자체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지역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 이런 지역 주도의 어떤 인구 감소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있는 게 지역 간 협력입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 인구 감소 지역 생활권이라든가 아니면 초광역 협력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행정구역에 있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을 넘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역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떠한 공간적인 범위로 되어 있고 이런 생활권을 바탕으로 어떤 실생활 위주의 어떤 정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더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인구가 이제 확대가 이제 주문되고 있는데 생활인구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의 이제 인구가 몇 명이다. 거주지의 인구는 몇 명이다를 떠나서 여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이 중에 20%는 얼마나 떨어진 지역에서 왔다. 이 지역에 온 사람들의 한 30% 정도는 청년 인구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업종에서 주로 소비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인구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 인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인구가 되기 위한 단계로서 체류인구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 체류인구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고 단기적으로 위기를 회복하자는 어떤 전략으로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지역 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 간 협력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역과 지역 간의 어떤 전국 평균 이상의 굉장히 밀집한 어떤 긴밀한 정도를 어떤 분석 기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제주도는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서울에서 제주는 굉장히 유입 인구도 많고 유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생활 인구의 어떤 거주지와 그리고 방문지의 어떤 그 통행량을 바탕으로 지역 간 상호 연계성 평가를 했었었는데 이동 통신을 바탕으로 전국 유동 인구를 추정했을 때 거주지와 목적지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지역과 상호 연계성이 높은 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서울 동대문구와 강원 삼척, 울산 동구와 부산 동구 이게 지역에 가까운 어떤 우리가 왔을 때 하나의 광역지 안에서 어떤 협력도 많이 일어나지만 서울 동대문구와 강원 삼척과 같이 굉장히 지역 간의 성격이 다른데 굉장히 방문자 빈도도 많고 어떤 매출액도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만은 상호 연계성이 좋은 지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런 생활 인구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간 상호 연계성 평가를 함으로써 좀 더 이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과 같이 5극 3특과 같이 지역의 어떤 각각의 어떤 그 대도시권 혹은 지역권 안에서 얼마나 활발히 지역 내에서의 어떤 기초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물동량이 많은지 사람들의 통행량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인구 감소 기본 대응이라든가 지방 소멸 대응 투자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인구 감소 위기 3대 전략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현실화의 어떤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살만한 또는 살고 싶은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생활인구는 그에 필요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월별로 이제 생활인구가 이제 분기별로 발표가 되지만 월별로 이제 생활인구 어떤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주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체류를 하고 얼마나 다양한 업종에서 소비를 하였는지 이런 특성들을 이제 통계청 생활인구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자체에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빠른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꽤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국가적으로 어떤 인구 절벽 현상이 이제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등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겠지만 이런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극지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으로 어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가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인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사실은 제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구라는 어떤 현상이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민등록 인구는 월별로 이제 행안부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지역의 어떤 상시 거주 인구는 통계청에서 12월마다 어떤 등록 센서스를 바탕으로 인구가 몇 명인지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런 공표된 주민등록 인구는 굉장히 어떤 지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상시 거주 인구를 행정 단위로 뿌렸을 때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인구를 굉장히 이제 쪼개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격자 단위 1km 해상도를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강원도에서 굉장히 인구가 그래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뭐 원주라든가 춘천 그리고 강릉 그리고 속초와 같은 지역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국한된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어떤 세밀하고 격자 단위의 인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정한 단위의 시공간 단위로서 인구 현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목적지를 통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람들이 주로 왔는지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집중이 되는지를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활동과 이제 경제적 활동의 어떤 공간적인 어떤 분포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했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아까 이제 조재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서울의 모든 인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어떤 인구의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간의 통행량 또 물자들의 어떤 물동량 그리고 자본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정보의 이동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이 부산이라든가 대구와 같이 어떤 지방의 대도시 그러니까 지역에서 굉장히 자립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지역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가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통근통화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레저라든가 쇼핑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근처 이제 조금 더 지역을 확대해 보면은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도시의 어떤 거점 지역을 이제 주변 지역에서는 이 거점 지역의 이동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른 지역도 보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의 어떤 인구 이동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지게 하는 현상이 경제적인 어떤 집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수도권 집중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데 다른 이제 유럽이라든가 어떤 미국이랑 빗대어 보면은 다른 곳도 수도권이라든가 굉장히 거점 지역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의 집중뿐만 아니라 인구의 집중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의 어떤 집중입니다.
소비가 대부분의 대부분 지역에서 다 서울로 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매출 어떤 액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빼고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이동해서 직접 소비했던 어떤 매출액만을 집계한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이 이제 서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라든가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같이 광역시에서도 약 25% 이상의 매출액은 다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이 광역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울산이라든가 세종, 그리고 강원, 충북, 뭐 경남, 경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보여드렸던 수도권의 어떤 인구 집중보다 훨씬 더 집중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활 인구는 이런 빅데이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목적지의 어떤 양적인 지표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었던 기점, 어느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얼마나 이제 다양한 업종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 인구 통계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이걸 빗대어 설명했을 때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 체류하는 사람도 지역 활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지역 특정 문제의 어떤 인구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시기에 온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체류는 15일 이상 이제 체류하는 사람 많은데 숙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에 어떤 근무를 하기 위해서 온 상시 거주자들이구나,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 사업과의 어떤 사업을 하는 기초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는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적인 인구 통계로서 여러 가지 어떤 공공과 민간 기관이 협력해서 나오는 어떤 통계입니다. 저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특성 분석이라든가 정책적 시사점을 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작성이 되고 있으며, 이제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 개정 이후에는 관심 지역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인구감소 지역 생활 인구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1, 2, 3개월은 1분기로서 한꺼번에 공표가 되는데, 현재 24년도 1, 2, 3, 4분기가 함께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관 생활 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가 8월 중으로 아마 보도 자료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부터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민간은 이동통신 데이터와 카드 데이터, 최근에 어떤 개인 신용 어떤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정보도 같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좀 더 민간 데이터는 이제 결합 가능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추가될 예정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한 데이터 결합 키를 바탕으로 결합이 됨으로써 각각의 사람들이 이제 안전하게 이 지역을 얼마나 자주 왔는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누가 주로 이제 가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업종에서 많이 소비했는지를 시사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이런 지역 특성 사회적인 경제 지표를 약 8개에서 10개 정도의 양적 지표를 이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주로 체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숙박을 했는지, 또 보시는 것처럼 그 지역별로 각각의 이제 매출액 중에서 업종별로 얼마나 많은 이제 소비 매출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에서 이런 지표를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체류 인구가 얼마나 이제 소비를 했는지, 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시 근로자에 해당되는 15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등록이 돼 있으면서 타 지역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통근을 위해서 가는지, 또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류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부터 왔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인구를 이제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어떤 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뭐 축제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매력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이 체류 인구만
관광형 위주의 체류 인구만 증가한다고 인구감소 위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어떤 지역 혁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또 지역과 협력해서 어떤 인재를 양성해서 더 체류 인구뿐만 아니라 주민동 인구를 더 늘릴 것인지, 이런 장기적인 혁신 마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활용들뿐만 아니라 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단편적인 어떤 인구 교차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통계청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플랫폼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좀 더 유용한 정보를 좀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어떤 그런 대표적인 어떤 연구를 바탕으로 같은 그 인구감소 지역 강원도의 평창과 정선을 봤을 때 평창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지역 간 어떤 긴밀한 정도가 가까운 서울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관광이라든가 주말에 어떤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지역에 많이 오는데, 정선 같은 경우에 지역의 강릉이라든가 동해와 같이 어떤 관심 지역에서의 어떤 연계성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의 어떤 인구 댐이라든가 어떤 중소 지역으로서 지역 간의 그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 지역에서 이제 대도시에서 이제 제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 좀 더 편리성을 강조하게 된다면 이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전략이라든가 인구감소 대응 목표들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다음에 이제 구정태 박사님께서 어떤 이런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노력들을 설명해 주실 건데, 인구감소 지역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특례를 많이 발굴해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도 최근에는 인구감소 지역 특별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런 4가지 어떤 주요 특례들을 추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생활 인구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법령을 지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치 조례를 이제 개정을 했었고, 최근에 대부분의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이런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어떤 조례들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는 2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이런 생활 인구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계 협력을 위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지역에 있지만 조금 지역과 긴밀하지 않을 수 있고, 대도시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역 간의 어떤 통행량이라든가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긴밀한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찾아서 이 지역 간 연계 협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상호 연계 기반 협력 사업의 어떤 기초로 활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활용이 되었을 때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됨으로써 좀 더 이런 연계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째는 제가 지역 재원 확보의 기초라고 썼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자체의 어떤 그 생활 인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자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어떤 일자리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앙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 정부 지자체와의 어떤 협력을 바탕으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규제 해소를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 조달의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증거 자료를 활용되기 위한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26년부터는 이제 보통교부성 개선에 생활 인구가 활용된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된 것이 이런 것들이 어떠한 기준으로 생활 인구가 반영이 될 것인지,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떤 인구감소 지역이 낙후 지역과 다르게 인구 역량이 감소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지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안들이 굉장히 이제 효과적으로 돼서 체류 인구가 증가하였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떤 유인책으로서 이런 생활 인구 보통 교부세 반영이라든가 규제 해소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원도 박사님께서 맞춤형 생활 인구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대응과 과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구정태 선임 전문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따로 PT는 준비하지 않아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자료는 자료의 35페이지부터입니다. 이제 분발제는 주로 이제
이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89억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에서 발굴한 이 71개의 특례 사무와 또 저희 대한민국 협의회에서 이제 민선 8기 동안 협의회에서 처리한 252건의 이 시군구 중앙 정책 건의 사항을 검토해서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또 실천적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대략이나마 제시하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행안부에서 이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근거해서 인구 등 8개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2021년에 이제 89억 인구 감소 지역을 최초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89억 인구 감소 지역의 이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께서도 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2023년에 설립했고 그 사무소가 지금 이제 세종 그 지방자치회관에 사무국을 이제 개설하고 별도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제 먼저 계속 나온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총 인구와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변화를 좀 대략적으로만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이제 그림 1에서 보듯이 인구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2020년 5,183만 명에서 2025년 현재 5,117만 명으로 계속 감소해서 거의 한 66만 명이 이제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소는 하고 있지만 다만 이제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점은 이 감소 폭은 이제 그림 위에서 보듯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즉 이제 2021년에 그 감소가 전년도 대비 19만 명 감소했고 2022년에 20만 명 이렇게 크게 감소했는데 2023년에 11만 명, 24년에 10만 명, 올해 이제 거의 5만 명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 폭이 이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그 감소 폭이 점점 준다는 것은 좀 이렇게 우리도 조금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제 인구 감소 지역도 뭐 크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림 3을 보면 이제 2020년 거의 이제 500만 명이었던 이 89개 인구 감소 지역 인구가 2025년에 이제 470만 명으로 거의 이제 30만 명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 4에서 보면 그 감소폭도 이렇게 점점 줄어서 한 2025년 올해 한 2만 4천 명까지 최고 이제 9만 명까지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최근에 한 2만 한 4천여 명까지 그렇게 감소폭이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인구는 계속 감소하지만 그나마 다행히 이제 이 인구 감소폭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다시 우리가 인구의 어떤 증가 추세의 어떤 좀 가능성을 좀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좀 희망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입니다. 그 실제 이제 그림 5에서 보듯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이제 2023년 0.72명으로 최저를 찍고 24년에 이제 7.5명으로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6을 보시면 2024년 기준 전국 이제 226개 시군구 합계 출산율과 이제 인구 규모 관계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비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구 2만에서 한 6만의 어떤 군 지역이 40만에서 60만의 어떤 서울의 어떤 대도시 자치구보다 출산율이 이제 더 높게 나타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024년 기준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영광군이었거든요. 인구 5만의 영광군, 전남 영광군 출산율이 1.71명으로 이 55만의 우리 가장 살고 싶어하는 서울 강남구 출산율 0.62명보다 거의 한 3배 약간 못되게 가깝고 우리나라 전체 출산율 0.75명의 2배이고 OECD 평균 1.51명보다 그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림 6을 보시면 대부분 왼쪽 위쪽에 많이 이제 출산율이 뭐 영광군 0.71, 강진 1.6, 화천 1.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우쪽 밑쪽으로 빨간색 밑쪽으로 보시면 강남구 0.2,
서초 0.6, 송파 흔히 말하는 강남 3구조 0.58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인구 이제 이 인구 규모와 이제 출산율 관계가 이렇게 대략 전반적으로 조금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세밀한 또 후속적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반등에 이게 이제 좀 비수도권에서 좀 이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계속 서울이 이제 하나의 블랙홀로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집값이나 물가 또 뭐 어떤 경제 이런 것들로 인한 전반적 삶의 저하 이런 것들이 이제 결혼이나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전체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인구가 수도권을 빨려들고 그럼 수도권에서 뭐 어쨌든 몰려들지만 거기서 뭔가 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해결책은 우리 흔히 말하는 수도권을 좀 분산하고 지역에 좀 더 과감한 투자나 좀 더 강력한 이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해서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어떤 좀 인구의 어떤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페이지, 43페이지까지는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의 특례 사무가 있는데요. 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에 이제 특례 사무가 이제 분야별 해서 이제 총 한 6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올해 2025년 4월에 이제 개정 보완을 통해서 특례 사무가 좀 확대되었죠. 예를 들면 농촌 유학 같은 거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좀 행안부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확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또 인구 감소 지역 협의회에서 추가로 한 77건의 이제 특례 사무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범주화를 해보면 주로 이제 농지에 대한 어떤 용도 지역의 어떤 규제 완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제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그 다음에 세제, 보육, 의료, 공공임대주택, 빈집 및 폐교, 정착 지원에 관한 것, 뭐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사랑 상품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사무 특례에 대한 제한이 있었고요. 이걸 이제 정책 목적별로 보면은 뭐 이용이나 용도에서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절차 간소화, 그 다음에 좀 미비한 법적 근거 마련,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권한 위임, 그 다음 지원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는 이제 우리 협회가 민선 8기 동안 이제 시군구에서 건의한 중앙정책 건의사항 중에서 어떤 건의 빈도나 사회 이슈, 또 지역 관심, 그다음에 우리 협의의 어떤 역량 등을 고려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추려봤는데 대략 한 6개 정도로 좀 이렇게 정책 제안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어떤 확대 및 제도 개선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개선. 세 번째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네 번째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완화. 다섯 번째가 지역 연구산업 활성화 지원. 여섯 번째가 빈집 문제 이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이 6개 과제를 협의회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과제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이제 46페이지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대 및 제도 개선은 여러분들 너무나 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1조 원으로 한 118개 정도 자치단체 배분을 하고 있죠. 인구 감소 지역 89개, 뭐 관심 지역 이렇게 등등 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평균 한 80억 원 정도 평균 80억이 아니고 평균 한 18개 하면 8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2031년까지 이제 유효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적은 돈은 아니지만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에 대한 급박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좀 단기적인 안목으로 또 거기다 공모 사업 형태로 되다 보니까 크게 이게 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 소멸 대응 기금을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좀 대폭 확대하고 유예 기간도 좀 폐지해서
자치단체들이 좀 장기적 안목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기금의 이제 용도도 좀 뭐라 그럴까 의료 시설 이렇게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경상비로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건물에 대한 지금 이 기금이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밖에는 사용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조금 허용을 해서 좀 폐가나 빈집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49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고향사랑 기부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2023년부터 도입되어서 2024년에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행안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데요. 향후에 전자매체 이 기부금 방법도 많이 완화되었고 연간 상한액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또 지정 기부 근거 마련도 이렇게 좀 운영상 미비했던 점을 많이 보완 개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기부자 참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10만 원 전액 세액 공제를 좀 50만 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기부 한도가 없고 또 기부자 부담액 2,000엔 즉 한 2만 원 초과는 전부 다 세액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금 사업을 이제 주민복리 이외에 뭐 지역 산업이라든지 관광, 교육, 정주 촉진, 재난지역 구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도 이제 좀 법인 기부제를 허용해서 좀 기금의 규모를 좀 획기적으로 키우고 또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이 고향 납세 모금액이 1조엔이라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조 원인데 이게 거의 뭐 우리의 한 10배가 넘고 또 이 11조엔 중에 470억 엔, 즉 4,600억 원이 이 법인 참여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좀 더 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계절 근로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인데 50페이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 하면은 이제 E8, E9, 5개월 체류 자격으로 들어오는 거죠. 당초에는 이게 이제 2015년에 이제 C4 단기 취업 90일로 시작하다가 이제 E8 5개월로 되었고 2025년에 법무부에서 이제 플러스 3개월을 더해서 최장 이제 8개월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이제 현재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운영 근거는 이 출입국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만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우리 자치단체하고 농어가가 거의 다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뭐 도입 주체는 농어가가 속한 기초단체단체 시군이고 도입 방식은 MOU나 친인척 촉청을 통한 해외 입국, 그 다음에 국내 체류가 있고, 이제 고용 방식은 농가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제 농협이 이제 고용해서 농가에 일일 단위로 이렇게 인력을 공급하는데 대부분 이제 농협 공공형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5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계절 근로자 운영을 보면은 이제 법무부가 이게 주로 이제 계절 근로자 운영 지침을 통해서 관할하지만 실제 운영은 시군구가 거의 담당하고 있고, 이제 계절 근로자는 2017년 시작할 때 이제 한 1,085명에서 2024년 현재 거의 한 5만 7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도입 방식은 2022년까지는 MOU 방식에서 2023년에 이르러서는 좀 이탈률이 낮은 안정성이 있는 이제 친인척 촉점 방식이 많이 이제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 방식은 당연히 이제 농업에서 주관하는 공공형이 많고요. 이제 고용주 자격은 농업 경영 가구, 즉 개인 농가에서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조합,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업체, 주로 이제 1차 생산물, 예를 들면 뭐 도라지 접으로 한다든지 이런 1차 생산물 가공에서는 하는데, 이제 선별 유통 가공은 이제 제외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농협 마트나 하나로 마트는 이제 제외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52에서 53페이지에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좀 나와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법적 근거는 이 출입국 시행령의 한 조항에다가 그냥 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운영 지침에 그냥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법적 근거나 어떤 통합적 운영 이런 것들이 매우 미흡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주거 시설 등의 어떤 근로 환경 문제, 이 문제가 이제 크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계절 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거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좀 정부 차원에서 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 마련이 조금 필요하다. 이게 이제 단순히 체류 자격만 아니고 이 국가와 어떤 자치단체의 역할 책임이라든지 운영이나 지원의 어떤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계절 근로자의 어떤 명확한 정의, 그 다음 인권 보호 이런 것까지 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좀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 명 오는데 서류가 엄청나게 많이 소요된답니다. 일일이 손으로 기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이 정부 차원에서 좀 선발 입국 교육 체류 출국 이걸 좀 종합할 수 있는 좀 전문기관을 좀 지정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적 발급이나 인력, 농가 배정, 각종 서류 관리 처리, 이동 통계 이런 좀 계절 근로자에 대한 통합 관리 프로그램도 좀 도입이 좀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던 이 계절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이 농지나 어떤 건축물법 등 좀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지의 어떤 가설 건축물을 허용해서 좀 임시 숙소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지금 많이 또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내 어떤 폐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 지역 연구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역의 연구를 산업에 대해서 조금 이 지원을 좀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법에 이 지역 연구 산업도 어떤 법적인 좀 이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이 지역 연구 산업에 대한 이 육성도 조금 법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자. 그래서 지역의 어떤 활력이나 지역의 어떤 고용을 좀 창출하자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빈집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알겠지만 저희 이제 협의회에 여러 이제 우리 시군구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좀 제일 많았던 게 이 빈집에 대한 긴급 철거 및 구상권 제도를 조금 달라, 자치단체에. 그냥 뭐 안 하면은 이제 사유재산이라서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빈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좀 청소년들이 좀 안 좋은 뭐 그런 온상에 또 그게 된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허가를 이 집주인의 어떤 그걸 받지 않으면은 이걸 철거하지 못하니까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좀 긴급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무허가 빈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 건인데,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이제 좀 광역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 공동 도시화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거기가 한 도시의 중심지였는데 이게 이제 외곽으로 다 빠지니까 거기는 공동화가 되면서 거기 이제 무허가 집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했고, 근데 이걸 이제 정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 이제 이에 대한 좀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조금 논란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 빈집세를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의 어떤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 빈집세의 좀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2026년부터 좀 부과 예정이라고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60페이지입니다. 이제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우리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모대 분야에 이제 21개 과제를 이렇게 좀 해서 그때 뭐 기자회견 통해서 이제 대선 후보자들한테 공약 반영 촉구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서 좀 이렇게 반영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주로 이제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대응에서 이제 크게 4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간의 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정부의 이 지역 균형 발전 분야 공약도 보면은 크게 뭐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좀 과제로 나와 있어서 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한다면 큰 어떤 좀 과제들을 좀 이번 정부에 좀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희망을 가져보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종합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한국지방자치장 임정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두 분의 발표에 대한 5분의 토론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님. 예.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의 김상민 교수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연구실장님, 강원도 행정학과의 최충익 교수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대조팀장님이신 한용덕 팀장님, 이 5분의 그 심층적인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토론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1시간 정도니까 한 7분 내지 8분 정도로 해서 그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신 대로 지금 지역 인구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생활 인구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원도 박사님께서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 인구 지표의 어떤 한계를 이제 좀 넘어서서 그 기존의 어떤 지표 인구 지표 한계를 대신할 생활 인구 개념 도입과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역 맞춤형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을 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발표와 함께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구정태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지방자치단체 인구 감소 대응과 과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인구 감소 시대에서의 현장의 어떤 시군구가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개선 방안을 대한민국 협의회가 지방 소멸 대응 과제에 대한 발굴을 한 과제를 연계해 가지고 한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줬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각각 심층적인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구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신문에서 일하고 있고요. 강국진이라고 합니다. 그 토론문을 지금 서면으로 제출한 토론문에 보면 뒤쪽에 그 발표하셨던 부분에 대한 이제 간략한 제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는 발표자분들께서 제가 짐작하기엔 아마 좀 일부러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4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자치 분권 균형 발전이라고 할 때 이 3가지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구분되는 그 범주의 영역입니다. 자치와 분권과 발전 이 3가지는 굉장히 구분되는 영역인데 이런 거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보면 이 3가지를 한 범주로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오늘도 좀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분권 발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정의가 그래도 명확하니까 그러는데 분권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권을 얘기하지만 어떤 분권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없어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서면에도 제가 뭐 썼지만 일단 인구 감소하고 지방 소멸은 뭐 해당 지자체, 뭐 기초 혹은 광역의 정책 실패는 전혀 아니겠죠. 이거는 뭐 한 50년 전에 말죽거리에서 농사짓던 분들의 성견 지명 때문에 지금 강남이 이렇게 잘 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만큼이나 명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인구 증가 지역 모두 국가 정책의 부산물이고 예산 투입의 결과이죠. 거칠게 표현하면은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무진장이라고 보통 하면 이제 이 외진 산악 지역의 대명사 같은 표현으로 이제 쓰는데 강남에다가 몇십 년 동안 투입했던 예산을 무진장에다 투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무진장이 강남만큼 안 됐을까? 저는 뭐 충분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구 감소 대책 역시 국가 역할과 책임을 주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구 감소 해결의 열쇠를 자꾸 분권 쪽으로 찾는 게 적절한지 솔직히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지 정책은 보편적으로 하고 산업 정책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균형 발전 정책은 이제 발전 정책이니까 아무래도 산업 정책이 좀 더 가깝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의 책임, 아까 얘기한 국가 책임과 연결시켜서 봤을 때 좀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이제 발표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균특회계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얘기 안 하시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이래가 사실 뭐 지방소멸 대응기금 5조 원으로 늘려도 균특회계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 안 하시는 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문제인데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의 논의를 진짜로 한다고 하면 보통교부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방소멸 대응기금 이 4개만이라도 통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정부 어떤 제도적 틀 그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토론회에 저는 기재부 분이 나와서 뭐 앉아 있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교부세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통합만 해도 사실 뭐 교부세 얘기 더 할 거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액수만 놓고 보면. 세 번째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어떤 인구 분산 아까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인구 분산은 저도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핵심 정책 대상 집단에 관한 부분은 좀 얘기를 좀 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통 이제 1, 2차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50대에서 그러니까 40대 말에서 한 60대 초반 요 정도 인구 집단이 제가 보기에는 핵심 초점으로 해야 되는 인구 분산에 초점이 돼야 되는 집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방에서 뭐 50대가 뭐 내려가는 게 인구 소멸이나 뭐 고령화에 뭐 얼마나 도움되겠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시골 가보면 절대 그런 얘기 못합니다. 여기 서면에도 좀 제가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정읍을 예로 들어놨는데요. 정읍시 전체 인구가 대략 10만이고 이 중에 65세 이상이 3만 32%입니다. 70세 이상이 2만, 80대 이상이 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80대 이상이 벌써 10%가 넘어갑니다. 20세 이하가 80세 이상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거든요. 그러면 뭐 다른 지역도 대체로 다 비슷해요. 지방소도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50대를 좀 타겟으로 하는 정책 개발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50대냐?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가진 마지막 세대니까 50대라고 보고요. 퇴직하면 고향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의 마지막 세대가 50대겠죠. 60대 초반에서. 40대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고향이 서울이어서 고향 내려가라 그러면 서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를 향한 어떤 타겟팅된 전략이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몇 년이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번째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출산,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뭐 국가 소멸, 뭐 멸종 얘기 많이 하고 대응책도 많이 하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 혹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낳을 만한 세상 혹은 아이를 키울 만한 세상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그 해결이 안 되면 뭐 아무리 뭐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교부세 그 법정률을 뭐 지금 21%인가요? 80%로 늘린들 이 엄마들이 아우 나 우리 애 불행한 애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애 안 난다고 하면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답이 있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 뭐랄까 좀 주객 전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논의의 어떤 그 본질적인 측면을 다시 좀 재검토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국진 기자님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서 분권을 찾는 게 과연 적절하냐, 중앙 정부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소멸 대응 예산 투입에 관한 어떤 이제 선별적인 어떤 논쟁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다음에 그 50대 60대 초반에 또 제2차 베이비 부모에 대한 어떤 정책 개발, 그리고 실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기혼 여성들의 어떤 관점에서 좀 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 김상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김상민입니다. 오늘 2가지 발표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인구, 우리가 지금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생활인구에 관련된 발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감소 대응 기금을 포함하여서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편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발표를 들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생활인구 기반 그 지역 활성화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생활인구 개념은 기존에 이제 정주인구 중심의 어떤 그런 인구 정책이 한계가 많고 지자체 간의 어떤 과열적인 경쟁 문제를 일으킨다는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새로운 어떤 인구 개념으로서 우리가 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체류 인구라는 개념으로 체류 인구가 늘면 지역에서 돈을 쓰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그것이 지역의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읽히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좀 받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우선 좀 대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생활인구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활력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전략으로서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물론 이제 앞서서 이원도 박사님께서 장기적인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한 어떤 정책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시기별로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정책화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발표 자료에도 나왔던 것처럼 쇼핑은 서울로, 그리고 이제 관광은 강원도로 뭐 이렇게 이제 가는 자료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이런 통행량의 목적이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쇼핑이나 혹은 통근권, 그다음에 혹은 통화권과 같은 그런 다른 목적이 존재를 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정책의 어떤 기준으로 가져와서 정책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면 관광권을 예를 들어보면 관광 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의 경우에는 생활인구의 개념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륙의 관광 자원이 부족하고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생활인구 개념이 들어오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인구 개념을 이미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적용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주 인구도 적고 생활 인구도 적은 지역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와 같은 어떤 논쟁이 발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정치적 수용성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활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통화권이나 통근권 같은 개념은 기존의 자치단체 행정구역과는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어떤 인구의 경제적인 혹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의 이동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기존에 우리가 모든 정책은 행정구역 단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생활권이라는 공간적인 단위를 기반으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 혹은 강하게는 지자체의 통합,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까지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이런 생활권 개념이 좀 정책상에 제대로 실효성 있게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표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간에 이제 우리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해왔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청년 인구를 지역에 끌어들이기 위한 지자체들 간의 어떤 경쟁적인 청년 유입 정책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대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전 근처의 공주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서울의 모 학교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데리고 이 청년 마을 조성을 해서 청년 유입을 굉장히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다라고 이제 답사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과 이제 대학원생 중에 그 지역에 청년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이제 박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청년 유입의 성공 사례로 그 지역을 답사를 간다고 하던데 현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성공 사례인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청년 유입 정책이 실패했는지는 시시콜콜하게 아주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큰 연 1조 원씩 지자체 이제 배분 방식에 대해서 사실 비판들이 많기도 한데 너무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어쨌든 여러 가지 청년들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고령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을 해왔는데 그것이 정말 실효성 있게 추진이 되었는가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얘기를 했으니까 청년들이 그러면 고 지자체의 경우에 청년들의 정책이 왜 실패했다고 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말고는 사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살면서 일하고 그다음에 잠잘 수 있는 곳만 있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의 측면에서 고려가 됐어야 됐는데 우리 너무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을 경제와 일자리와 그다음에 공간적인 측면, 물리적인 측면에 한정지어서 정책을 추진해 왔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판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연장해서 앞서 발표에서 잠깐 개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인구 감소의 흐름을 앞으로 예전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그리고 경제적인 활력의 저하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대두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구 감소의 흐름은 우리가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지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냐의 측면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축소 도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도시가 쇠퇴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질의 측면에서 정책의 전반적인 접근이 좀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 정책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일자리나 공간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나 복지, 교육과 같은 전반적인 삶의 질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말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지역이 인구 감소의 문제, 그다음에 지방 소멸의 문제가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민 교수님은 주로 이제 생활 인구 기반의 어떤 지역 활성화 전략에 대한 기대와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뭐 지역 간의 격차라든지 역차별의 문제라든가 등등의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주로 이제 축소 지향적인 측면, 그러니까 인구는 감소하는데 자꾸 성장 중심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좀 축소 지향의 축소 도시 개념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청년 유입 정책의 어떤 실패 사례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일자리만 있으면 안 되고 공간적으로 뭐 놀거리, 뭐 의료복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원주에 있는 청년들이 주말이 되면 서울을 와서 클럽에서 지내다가 또 주말에 내려간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단순히 일자리보다도 이제 이 문화와 이런 놀거리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양한 관점에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상범.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시장구청장협의회 이상범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지방소멸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지방자치학회 우리 임정규 회장님과 그리고 우리 원장님 모시고 또 이렇게 토론회를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구영태 박사님 발표하신 것 다 충분히 우리 협의해서 사업하고 또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 과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같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활인구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에 정답은 없다 생각하고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움직일 때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인구와 관련된 어떤 연구의 어떤 그러한 노력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방소멸 대응은 어떤 방식이든 간에 완화시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좀 짧게 말씀드린 걸로 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2022년에 어떤 토론회 때 마스다 히로야죠. 지방소멸이라는 책을 쓰신 일본 마스다 히로야 그분과 이제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뭐 일본에서 오시지 않았고 주문을 했었던 거였었는데 근데 질문을 2개를 준비하라고 해서 그때 제가 질문을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거창한 일본 창생과 관련된 지역 창생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든지 또는 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올 줄 알았더니 단호하게 듣자마자 하신 말씀이 절박한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시간 이 자리 이 지방 소멸이 정말로 이 국가의 어떤 그런 기반을 흔들고 절박한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말로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또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부처들과 토론회라든지 또는 간담회에 갔을 때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그분들의 마음에 좀 그런 어떤 절박함이 있는지 행안부는 그렇지 않지만은 다른 부처는 말로는 지방소멸 대응을 하지만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과 온도 차이가 너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절박함이 좀 더 필요한 것이 지방소멸 대응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있겠는데요. 실제로 아까 우리 대표장도 얘기했지만은 지방에서는 면단위 하나 아니면은 작은 군단위 하나가 1년에 하나씩 사라질 정도로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소멸 대응 관련돼서 반드시 가져야 될 어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이원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서 국가에서 쓴 돈이 지금까지 300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300조의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떠한 이러한 형태의 지속적으로 또는 초가속적으로 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뭔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갖다가 알고 스톱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역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그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높은 공중에서 보시는 어떤 그러한 지역과 정말 실제로 그 지역 밑바닥에서 작용하는 지역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자기 지역을 잘 아는 지역이 자기 지역을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가능하게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게 국가의 지금 일이 아닌가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또 왜 제 생각에 이걸 갖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냐면은 지난번에 뭐 다 많은 분들이 갔다 왔을 겁니다. 일본의 가와바촌이라는 곳이 인구 3,000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뭐 전원 프라자를 토대로 해서 지역이 굉장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도시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데 가와바촌의 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뭘 얘기를 할까요? 지역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안에서 가와바촌이 잘 살 수 있었던 거는 전원 프라자는 마을 기업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을 기업 전원 프라자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공공이 해서 그 전원 프라자가 역사가 짧은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긴 역사였는데 그러한 긴 역사 속에서 다 죽어가는 걸 인식의 전환을 해서 민간 CEO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마을 프라자, 전원 프라자 기업이 180도 바뀌고 180도 바뀐 것이 실제로 가와바라는 3,000명뿐이 안 되는 지역을 갖다가 윤택하게 하고, 그 가와바가 가진 모토가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랑. 더하면 더했지 일본이. 인구는 늘지 않는다. 더 생기진 않지만 자, 고향을 두고 가신 분들이 우리가 고향을 이렇게 잘 만들어 올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걸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어떠한 그런 그러니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어떤 많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많은 방법 중에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인식을 좀 전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 균형 성장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용정부, 공정성장, 통합정부를 지향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균형 플러스 성장을 같이 하겠다는 또 그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정부가 또 앞으로 또 어떤 그러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조합을 해서 같이 그 어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그러한 내용을 좀 세워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관련해서 제 토론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70쪽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생활 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지방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 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어디 모 연구원의 박사님께서 실제로 실증 분석을 해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니까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이 어쨌든 간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얘기한 분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뭐를 주니까 어떤 인구 유입에 뭐 창고형 상가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인구 유입에 어떠한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좀 더 늘리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된 어떤 지금의 규제 일변다라기보다는 좀 더 자율적으로 지방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연구 보고서 결과를 한 거 본 적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드린 얘기에서는 생활인 관점에서 산업 및 기업 육성 정책 관련된 토론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에서 그리고 지역에 돈을 나눠줄 때 가장 제일 먼저 했던 말들이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뭐 어떤 지역이든 간에 첨단 산업 들어가고 어떤 지역이든 간에 4차 산업 들어가고 어떤 지역이든 간에 하이테크놀로지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뭐든지 지역이 살아날 것 같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 착근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지역에서 자생한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글쎄요 또 첨단이라는 말에 밀려서 굉장히 좀 뒤후순위로 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연고산업의 이름으로 저희 협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서 연고산업, 지역에 착근된 기업들을 살릴 수 있고 지역에 있는 정책
그 기업들이 일어나서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에 사람이 정주하고 젊은 사람들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밀어주고, 그랬을 경우에 이게 혼합해서 한꺼번에 뭐 일어나지 않겠지만 어떤 완화된 정책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런 형태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협의회에서 5+5+5+ 연구산업, 즉 분권, 균형, 이게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형태의 어떠한 그러한 그 정책 과제를 갖다가 뭐 국정 과제로서 좀 해달라 얘기를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좀 논의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것은 패키지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토론문 72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산업 사업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교부세 확 올리고, 그리고 뭐 지방소멸대행금 올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공제를 지금 10만 원에서 50만 원 올리자. 그래서 5+5+5+인데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당장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지방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된 부분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그쪽 기업을 살린다든지 또는 그쪽 기업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그쪽 연결된 부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쓸 수 있게끔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고향사랑 기부제 지역발전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관련해서 세액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조 원을 5조 원을 상향시키고 플러스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게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러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또 여러 그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세액 기부를 갖다가 지금 10만 원에서 5만 원을 올렸을 50만 원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저는 지금은 800억 곱하기 5에서 뭐 8호 35에서 그런 게 아니라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거기에 담제품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연구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 갖다가 같이 묶어서 패키지로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들이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지방 소멸을 완전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방법이든 가장 실용적인 방법을 토대로 해서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어떤 지방 소멸에 관련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인식의 전환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방식은 실용적인 방식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상권 박사님은 그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한 어떤 절박함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하셨고, 또 지역의 어떤 자립을 되게 강조하시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라든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과 연계한 그 지역의 어떤 산업 및 기업 육성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충익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원대학교 최충익입니다. 토론문에 5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를 또 잘 들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됐고요. 정말 한 그 연구는 굉장히 학술적이고 또 하나의 또 발표는 굉장히 실제 그 정책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또 좋은 또 신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두는 총 인구 감소에 대한 건데요. 인구학자들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구는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감소될 거다, 소멸될 거다, 이런 추측들을
이제는 공공연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폐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질 때는 계속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프랑스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시점에서 한번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이 터닝 포인트 이후에는 사실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예측은 내려가면 계속 내려갈 거다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국가가 그러면 정책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슈링킹 시티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감소하는 거를 예정을 하고 이제 우리는 감소하는 인구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한 축소 도시를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국가에서는 적어도 이와 같은 정책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는 감소하고 있는 인구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줘야 되거든요. 인구가 감소하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줘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다른 모든 중앙부처가 인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계속 줘야 돼요. 몇십 년 줬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 어떤 우리 학자분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감소하는 것들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건 2025년도 1분기 출산율은 우리가 예전에 0.6대에서 지금 0.8로 올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와 같은 반등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좀 신중하게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균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결론은 그래서 저는 도전적인 정책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 같이 병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김상민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생활 인구 활용인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게 과연 좋을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강원대에 몸담고 있지만은 강원도 코로나 시기에 평소보다 비코로나 시기보다 코로나 시기에 강원도 그 고속도로 통행량이 더 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더 좀 이제 간격이 좀 넓고 오픈 스페이스를 찾는 그 욕구들을 반영을 해서 오히려 통행량을 보면 그쪽이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통행량이 는 게 지역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더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인데 늘어난 경제 활동 부분이 실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검증이 필요하고 그렇게 실제 이동 인구가 정주 인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좀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생활 인구 정책이 사실은 진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향후에는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지역 간 연계인데 저는 이제 충남 연구원에 좀 근무했었고 또 해외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딜레마거든요. 지역 간 연계 부분을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가점도 주고. 근데 제가 지역에서 연구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있으면서 인근 지자체끼리 친한 지자체를 사실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자체들 간의 경쟁은 많이 하지 협력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연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계해서 뭐가 좋아지는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의 이게 조금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계 간 협력 굉장히 중요하죠. 연계하면 좋죠. 근데 연계해서 뭐가 좋아지고 왜 연계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 A 지자체와 B 지자체는 협력해서 뭔가를 했을 때 뭐가 더 나아지는지 저는 이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할 일 많거든요. 그래서 연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이고 좀 뚜렷한 그런 성과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또 정책 방안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실효성 확보인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또 다른 딜레마인데 1조 원을 지금 10년 동안 10조 뿌리는 건데요. 이걸 전국에 뿌린단 말이죠. 이게 107개인데 89개 그다음 관심 지역 18개 가는데 사실은 GTX C 하나 노선에 들어가는 게 한 5조 원 들어갑니다. ABC도 아니고 C 하나만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1조 원을 지금 전국에 107개 뿌려대는 게 10조 원 10년 동안 뿌려서 어떤 효과를 얻을지 이 부분에 대한 그 행안부의 고민이 굉장히 크고 또 적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정책 효과를 또 얻을지 이 부분이 사실 운영의 묘인데 저는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을 좀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정말 나눠서 쓰고 쪼개서 쓰면 정말 이게 할 일이 없어요. 제가 지방에 다니면서 이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쓸 일도 없고 뭐 하다 보면 그냥 나가버리고 경상은비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예산 제약도 너무 많고 이게 정말 의도하는 거와는 다르게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영 방식 그다음에 집행 방식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또 문제 제기를 한번 좀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제 계절 근로자 활용인데 우리 원장님 지금 자리를 비우셨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소하는 그 인구의 한국을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 제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또 단일 민족이고 외국인에 대한 거부 의식이 좀 있어서 뭐 범죄율이 높다. 근데 적어도 이 부분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거든요. 외국인이 밀집해 있다고 해가지고 범죄율이 특별히 높진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근데 우리는 인식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렇고 사실은 트럼프가 외국인을 막으면서 오는 그 엄청난 파급 영향들은 사실은 미처 계산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렇다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건 더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충분한 검증 절차와 훈련 과정들을 좀 거쳐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잘 활용하면 너무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진희 교수님 5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그 꼭 감소하는 것만은 아니고 반등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인구 감소를 전제로 한 어떤 대응형 정책보다는 보다 좀 추세 전환을 모색하는 도전적인 그런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말씀하시면서 뭐 생활인구 활용이라든지 지역 간 연계 협력이라든지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 중심으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영덕 팀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에서 인구 감소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한용덕 서기관입니다. 오늘 그 민선 30년을 계기로 우리 이제 지방행정연구원과 시장군수국장자 협의회에서 이런 세미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민선 30년을 생각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 이런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제가 아까 그 이상법 실장께서도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함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원도 박사님께서 그 생활인구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이제 행정안전부가 현재 그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통계청과 함께 이런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이 생활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을 해서 그 지자체가 이러한 생활인구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그 인구를 유입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단계지만 정주까지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단기적으로 하나하나씩 지금 풀고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저희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생활인구의 어떤 패턴에 대한 그런 이동 부분과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현재는 보고 있고요. 아까 그 이제 김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장기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염두는 하고 있겠지만 현재는 이 생활인구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토대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효과가 있을지를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가 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제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생활인구 그 참고 조례안을 지금 안을 마련을 했고요. 현재 법제처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지금 8월에 그 우리 인구 감소 지역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 조례안을 지금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이제 유입책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런 답례품 부분에 대해서 체류형 답례품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지자체 유도도 하고 많이 그런 그 재방문율을 높이는 쪽에 답례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중인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 생활인구에 대한 그 정책 활용을 위해서 지방 교부세의 그 보정 수요로도 지금 반영을 이제 내년부터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평가 지표에도 지금 반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정태 위원님께서 그 인구 감소 대응 과제와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반 도시와 다르게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그런 규제에 의해서 또는 어떠한 신청 자격 요건에 의해서 많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의 법률이 한 5천 법률 시행 규칙까지 하면 한 5천여 개 그런 게 있는데 모두 다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가 여전히 이런 인구 감소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금은 이제 규제 합리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강화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작년에 36개의 특례를 발굴하고 저희 인구감소법의 9개의 그 법안 입법하는 그 과정에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저희들이 착안해야 될 점 하나 부분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자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정태 그 위원님께서 시군구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특례 그 요구에 대해서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 각 부처하고 그 검토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투입이 이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장기 추진 과제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는 작년에 이런 규제 합리화 추진 과정에서 한 2가지 그 시사점이 있는 부분을 좀 찾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구 성장기에 만들어진 규제,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시대에 그 규제의 합리화 부분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입법이 되어 있고 이제 시행령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예를 들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콘도미니엄을 설립하는 기준이 현재 관광진흥법상에 30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 도시에서는 그 관광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되기 때문에 30실로 정하는 게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모두 적용되는 건데, 저희들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지역 현실에 맞게 관광 수요와 이런 여러 가지의 요건들에 맞게 20실 이상으로 저희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다 지금 담았고요. 또 하나의 예로 이제 작은 도서관의 기준도 1000권 이상을 배치해야 되는데 500권 이상으로 지금 완화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각 그 부처에서 그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법률 중에 보면 각각의 그 기준들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설립 기준이라든지 어떠한 지정 기준, 어떠한 설치 기준들이 법령에서부터 시행 규칙까지 다양한 매뉴얼까지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감히 우리 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러한 절박함이 있고 그러면 이런 일제 조사를 한번 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그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각 부처에서 담기 어렵다고 하는 경우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인구 감소법에 특례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재 이제 공약 내용에도 좀 들어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재정 당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 7월 31일 날 저희 장관님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우리 인구 감소 지역에 시장군수 구청장님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런 실질적인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다음 주에 그 정책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 지자체 장님들과 함께 공유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여러 가지 그 행안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노력들, 그리고 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어떤 협의 방안까지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장관님의 간담회가 있다는 건 정보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회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은 마쳤고요. 뭐 발표하신 우리 이원도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토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활인구 제도는 말 그대로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생활인구를 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는 이제 같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절박한 심정에서 단기적인 어떤 회복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정책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해 주신 분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국준 기자님께서 이제 분권과 균형에 대한 또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갑자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2003년에 이제 협의회에 와서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는 이제 분권과 균형은 딱 두 개의 축으로 이제 그렇게 왔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는 이제 지방 분권이 자치 분권으로, 즉 지방 자치와 지방 분권이 합쳐져서 이제 균형은 또 따로 있었고,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균형과 분권이 합쳐지면서 이걸 그냥 지방 시대로 그냥 이렇게 흡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권과 균형이라는 게 저도 예전에는 이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구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하나로 좀 녹일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한 인간의 비율을 보면은 분권은 뭔가 좀 머리, 좀 지적, 지능 이쪽에 좀 해당되는 거고, 균형은 좀 힘, 권력, 근육. 그래서 뭐 권력, 근육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인간이 안 되듯이 양쪽이 분권과 균형이 좀 적절히 좀 유지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분권과 균형에 대한 개념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약간의 좀 대답은 되었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것으로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5분의 토론과 2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그 지방 소멸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